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1급 102회차 이론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래의 8요소라고 하면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비용 증가, 수익 증가 이러한 내용들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요. 자, 기초할 때 배우셨겠지만 차변의 자산, 비용 증가하는 자리죠. 그 다음 대변에는 자본 증가, 부채 증가, 수익 증가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서로 반대 자리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자산 증가, 자본 증가고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자,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 자산 증가, 돈 들어와야 되고 자본금, 대변에다가 자본 증가 넣어주셔야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마스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원재료 자산 증가죠. 그 다음에 현금 나갔습니다. 자산 감소 2번도 맞고요. 3번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자, 회계에서 대여는요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들어오겠죠.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 예금. 자, 그러면 자산 증가하고 자산 감소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시키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지급어음 부채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죠. 자, 다음 2번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선입선출법 기억나세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팔려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월 21일 150개를 매출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왔던 5월 6일자 200개에서 150개가 팔려나갈 겁니다. 자, 팔려나가고 나면 50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200원 곱하기 50개 하셔서 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 12월 12일 100개 곱하기 300원 하시면은 3만원 남아있겠죠. 그럼 2개 더해서 4만원치 남아있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자, 문제에서 계정을 물었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근데 검색을 하시면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계정 과목은요, 저희가 세무 2급 쪽에 들어가야 배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다만 1번 개발비를 검색하시면 무형자산 쪽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경상연구개발비는 판관비 혹은 제조 쪽, 원가 쪽으로 들어가 있고 소모품비도 마찬가지로 판관비와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또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K랩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신 후에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틀렸죠? 모두 때문에 틀렸죠, 여러분? 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기억나세요? 가치의 감소를 상각하겠다,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감가는 사용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가치 감소입니다. 내 토지는 제가 사용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산은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문제에서 모두 혹은 반드시 뭐뭐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90% 확률로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애매한데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모두 반드시 뭐뭐만 이런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찍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일종의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2번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성 자산은 뭐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금 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죠. 3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4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4번이 맞죠? 형태가 없다 라는 자산이고요.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이렇게 저희가 비품처럼 만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자산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번.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월 1일 시장성이 있는 한국의 주식. 일단 주식이네요. 그리고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자, 단기 보유할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주당 4,200원에 취득을 했고 별도의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하였다. 자, 2월 1일 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구입을 했고 주식 구입할 때 액면 금액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취득한 금액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42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 별도의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7월 1일 주식 100주를 주당 4,300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럼 7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다. 자산 감소 자리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42만 원 처분했고요. 그 다음 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4,300원 하시면 43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42만 원에 구입했다가 43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해서 이익 봤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쪽으로 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만 원 발생한다. 맞죠? 2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2번도 맞죠? 우리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단기 순이익이 만 원 증가한다. 4번 단기 순이익이 만 원 감소한다. 자, 우리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2만 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 영업의 수익이 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 만 원에서 비용 2만 원을 차감하시면 단기 순이익이 만 원 감소한다. 그죠?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6번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2번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3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부채의 정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이 틀렸겠네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회계 처리는 하지 않지만 주석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우발 부채는 제가 소송 사건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승소하면 위약금을 안 줘도 되고 패소하면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주석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주주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우발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거 꼭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1번은 맞습니다. 잔여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재무상태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고요. 부채가 3억이 있고 자본이 7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사를 접으려고 해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산 10억 중에서 3억은 갚아야 되죠. 3억을 갚고 나면은 남은 돈이 7억입니다. 그래서 잔여 청구권이다, 남아있는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자, 주주 지분은 구분 표시하셔야 됩니다. 3번,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도 맞죠. 4번,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했고요. 자본금은 시가로 적어요? 액면금액으로 적어요? 액면금액으로 적죠? 그죠? 자, 근데 액면금액이랑 시가의 금액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죠. 우리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액면금액은 100원이고요. 시가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뭐 한 7만 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에 적는 액면금액이랑 현재 시가랑은 보통은 불일치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아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럼 판관비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자, 급여는 당연히 판관비죠.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판관비죠. 상거래 채권 외에 대손상각비. 자, 상거래 채권 외라고 하면은 대여금 또는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떼었다,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판관비가 아닙니다. 자, 이자 비용 기부금, 얘들도요,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금액 더해주시면 되고 7만 원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9번부터는 원가입니다. 제조기업의 원가 기선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틀렸죠? 1번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2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면은 직접 재료비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 빼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틀렸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아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고 더하기 기말 제품 재고액.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얘들은 부등호가 틀렸는데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자, 지금은 산식을 일자로 쭉 풀어놨는데요. 나온 김에 원가 흐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재료를 투입하셔야 되고요. 투입하고 나면은 만드셔야겠죠. 가공이 끝나면 완성이 돼서 나오겠죠. 자, 투입은 원재료를 투입하셔야 돼요. 원재료의 T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증가하는 자리는 차변이고요. 감소하는 자리는 대변입니다. 자, 먼저 기초, 원래 창고에 있었던 거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요. 자, 그러면 기초와 단기 매입을 더하시면은 원재료가 창고에 있는 금액이고요. 공장에 투입을 했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재료비가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투입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더라. 그러면 기말 원재료입니다. 자, 지금 여기 2번을 제가 T 계정으로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공하고 있다 그러면 제공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공품도 마찬가지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자, 기초 원래 있었던 거 있고요. 제공품은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공,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자, 단기에 제조할 때 들어간 원가들을 다 더하시면 되고, 제조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재료비 들어가야 되죠. 직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노무비, 나머지 제조, 간접비, 나머지 경비들 다 들어가야 되고, 자, 얘들을 투입해서 제가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단기에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다 라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기말까지 완성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공품이 있더라.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이 됐다 제품이라고 하고요. 칸이 모질하기 때문에 좀 앞에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제품이 되는 거고, 자, 제품 차변 쪽이 증가죠? 제품도 마찬가지 원래 창고에 있던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에 만들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겠죠? 자, 제품이 되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팔아야겠죠. 자, 판매를 했다 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판매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T 계정으로 설명을 드렸고, 나는 이렇게 일자로 풀어서 외우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일자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랑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0번은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 주로 사용된다. 맞죠? 종합 원가 계산은요, 그냥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할 때 공정별로 계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자,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다. 맞죠? 만약에 1공정이 있다. 예를 들어 1공정은 절단하는 공정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자르겠죠. 그죠? 그러면 제품별로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자,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이 제품들의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도 다 다를 거고 금액도 다르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계산도 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2번도 맞고요. 자, 4번. 개별 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등이 대표적이다. 자, 4번이 틀렸고요.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특징은 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들어가야겠죠. 개별원가 계산은 선박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번.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의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제공품의 T 계정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차변 쪽은 굳이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완성이 됐다. 300개 완성됐다 나와있죠? 자, 아직 완성 못했다.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 못한 거고요. 200개 중에서 50%만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자,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는 얘기는요, 일단 재료를 다 쏟아붓고 시작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재료비의 완성품의 개수. 자, 완성은요, 지금 여기에 완성도가 적혀 있진 않지만 100%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300개 넣어주시면 되고, 기말 제공품은 200개의 완성도가 50%입니다. 자, 그렇지만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된다. 일단은 다 넣었다, 쏟아 부었다 라는 뜻이고 100%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200개 곱하기 100% 하시면은 200개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가공비의 완성품은 완성했기 때문에 300개 그대로 넣어 주시고, 기말 제공품은 200개 중에서 50%만 완성이 되었다 라고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400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세무 2급으로 넘어가신다 하더라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2번.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내가 제품 만드는 곳에 직접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를 보조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제조 부문에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조립하는 부서가 있겠죠. 자, 보조 부문은요,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을 보조하는 부문이에요. 자, 만약에 기계장치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수리해야겠죠. 수선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직원들은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겠죠? 식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원가가 발생할 거고요. 여기에 발생한 원가는 어쨌든 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수선 부서가 식당에 기계장치를 고쳐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용역 수수를 주고받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둘 다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자라는 게 상호배부법이고요. 둘 다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자라는 게 단계배부법이고요. 그것도 좀 귀찮다. 둘 다 계산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 라고 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도는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당연히 둘 다 계산하는 상호 배부법이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계 배부법, 그리고 무시하는 방법, 직접 배부법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배부하므로, 일단 여기까진 맞죠? 완전히 고려한다. 서로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뒤에가 틀렸습니다. 사전에 배부 금액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고요.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자, 단계 배부법은 둘 중에 하나만 배부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 수선이 먼저 배부를 할지 아니면 식당 부분이 먼저 배부를 할지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순서를 정해서 먼저 배부하는 부서에서는 본인 제외하고 다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직접 배부법은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죠? 직접 배부법은 서로 간의 용역 수수 무시합니다. 자, 4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그 다음 단계, 직접 순이다. 4번도 맞죠? 13번부터는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가세사업자가 아니다. 자, 주사업 총괄 납부가 뭐였죠?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겠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에 사업장이 있고 서울에도 사업장이 있고 부산에도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100만 원 내야 되고 80만 원 내야 되고 2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각각 따로따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좀 귀찮잖아요. 어차피 다 내 건데. 그래서 한꺼번에 2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납부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까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본점이다. 그러면 서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딱 하나밖에 없고 서울에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말 그대로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용역의 국외 공급. 자, 우리 용역의 해외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죠. 2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자판기 얘기하는 거고요. 무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발급 면제입니다. 3번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타사업장 반출 기억나세요, 여러분?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같은 경우죠. 공장도 내 거, 직매장도 내 거. 자, 둘 다 내 건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냐? 발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하나하나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둘 다 내 건데 발급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을 하셔서 본점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간주 임대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임대료로 보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제가 건물 주고 건물을 임대를 놓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떤 돈을 받으셔야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임대 보증금을 받으셔야겠죠. 자, 임대 보증금은요, 계약 기간이 만약에 1년이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동안은 1,000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요. 자, 근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하시고요. 이자율은 뭐 2%일 수도 있고 2.9%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럼 3개월치죠? 그래서 365일 분의 92일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0,000원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냥 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10,000원을 임대료로 간주를 하고 여기에 곱하기 10%한 1,000원을 부가세로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죠. 임대 보증금은 제가 현금을 받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급하는 자, 매출하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다가 성명,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자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성 언제 했는지, 작성 연 월일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4개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걸 찾아보라고 하네요. 1번. 은행 업무 및 금융 용역. 자, 은행은 면세죠. 2번. 교육 용역. 면세죠. 3번. 철도 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자,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KTX 있죠? 과세로 들어가고요. 4번. 주택을 임대했다. 자, 주택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죠. 따라서 면세입니다. 일단은 과세를 조금 더 적어드리면 운전면허 학원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상가. 자, 상가는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생수, 삼다수 같은 것들은 또 과세이고요. 성형수술, 과세고, 그 다음에 광고, 골동품, 이런 것들은 과세 쪽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102회차 이론풀이 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푸는 것보다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한지를 잘 봐주시고요.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은 간단하게나마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102회차 실무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